2024년에는 미국만 더 나빠진다. 아, 미국의 달러 때문에 예. 그런. 근데 올해는 삼중 시대 강세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고의 거시 경제 전문가시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에 나와주신 지 벌써 반년이 된 것 같아요. 예,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리네.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여기저기서 기업에서 내년에 경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내년에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환율 금리 뭐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많이 불러가지고 네. 심지어는 뭐 하만, 밀양 뭐 이런 데까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구로 다니시는군요. 새해 목표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저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예, 저도 조금 더 부자가 돼가지고 나눠 쓰고 싶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정말 도움되죠. 교수님 그때 6개월 전에 나오셔서 이제 금 사라, 금이 이제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진짜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도 이제 새해 이제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2023년 경제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제 3고 시대였다면 2024년 어떤 경제 키워드 예상되는 걸 혹시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산 거였죠. 물가가 높으니까 각국의 중앙이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특히 달러가 강세되면서 고환율, 고달러가 됐었죠. 근데 올해는 삼중 시대 물가 상승률로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이게 금리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거든요. 그렇죠. 벌써부터 일부 경제신문 보니까 일면 머리 기사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강한 것 같고요. 이제 상고에서 아마 삼중 경기 둔화 조금 더 나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 올해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FOMC에서 파월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풀풀 해주면서 자산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탄력을 받아서 2024년도까지 계속 흘러갈 이런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2024년이 더 2023년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경기 둔화되고 그다음에 기업 수익이 좀 특히 미국 경우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기업들한테도 그 탄력성 있게 대응해라. 막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그 내년 1분기 후반, 2분기 초에는 미국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같은 거는 금리 떨어지면 오르지만은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아마 내년 1분기 후반, 내년 2분기에는 그런 충격이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셨다가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우리가 좀 불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죠. 전반적으로는 올해보다 평균 수준은 높은데 중간중간 사이클 탄력성이 있게 내년에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참 신기한 게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시기가 약간 지나면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또 충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현재 경기와 그리고 우리가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준비 자세로 이렇게 자산 투자를 좀 하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우리 KB로도 돈이 많이 돌았을 겁니다. 우리 저 가계 금융자산 보니까 현금 및 예금 비중 이게 최근에 한 44% 안팎에서 47%까지 늘어버렸더라고요. 대신 저 보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금 및 보험 비중이. 그게 한때 33%까지 갔다가 올 2023년 상반기 보니까요. 27%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보험 비중 줄어든 거 보고 참 우리 가게가 좀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좀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험도 들고. 그런데 그 비중이 줄어든 거 보고 가게가 어려우니까 보험을 덜 들고 일부는 해약해서 소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채권 비중은 3%, 주식 비중은 22%좀 낮아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가계 자산 배분에서 은행 예금 비중 좀 줄이시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올 한 해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드릴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또 본격적인 개인의 대응은 또 뒤에서 또 더 여쭤보기로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진단과 한번 전망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미국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나홀로 성장을 하다가 지금 약간 꺾이는 듯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24년 미국의 경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2023년은 사실 말씀하신 건 미국만 좋았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는 별로 안 좋았는데요.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미국만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 네네. 예,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뭐 여러 가지 전망치들 보면요. 2023년에 미국 경제가 한 2.4% 정도, 뭐 높은 성장이죠. 네. 예, 그런데 2024년에는 거의 다 1%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 성장률이 왜 절반으로 떨어지느냐? 네. 예, 그거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왜 소비가 줄어드느냐? 미국 가계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 금리 부담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에서 2021년 한때는요 이자 부담이 1.2%였는데 최근에 거의 2.8%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자 부담도 올라가니까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2024년에는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교수님 어느 쪽으로 저는 갈것 경착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충격이 올 수 있다 미국 쪽에서.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은 정말 빨리빨리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2,200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다는 거죠. 근로 유연성이 너무나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 가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죠. 그러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일자리를 확 줄여버려요. 지난 그 11월 고용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 조금 높은 고용을 보였죠. 소매 업종에서는 고용이 이미 38,000명 11월 한 달에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전 산업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죠. 12월 FOMC에서 파월이 어떤 변화를 좀 꾀한 건 또 그런 기저의 효과들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12월과 FOMC 보니까 첫 문장이 지난 FOMC가 스테이트먼트하고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스트롱하다 경제 성장이. 근데 스트롱하지만은 좀 둔화되고 있다.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럼 미국은 올해보단 2024년도가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 경착륙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뭐 채권 시장이 미리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 국채 수익률이 5% 장중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 넘으니까 뭐 5.5% 간다. 어떤 극단론자들은 7% 간다. 그런데 그게 지금 4%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날짜로 이제 4% 미치더라고요. 3.98 정도까지 보고 그렇게 왔는데요.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 애한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요. 애한시장이 제일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 시장은 다 똑똑한데 그런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돈의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외환시장은 정말 그 전문가들만 참여하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도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죠. 뭐 주식시장은 기관도 참여하고 공부 열심히 한 개인도 참여하고 뭐 별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똑똑하지만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데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이런 식으로 미래 예측력이 높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환과 채권의 어떤 돈의 흐름을 보면 또 주식시장을 또 예측하기도 또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미래 경제를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장단기 금리 차 10년하고 2년 차이고 10년하고 3개월 물 차이가 이게 역전되면요.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에 선행하는 게 선행주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그거에 선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렇게 빨리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채권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갖고 있으면 또 관심이 생기니까. 관심이 가지고. 그럼 이번엔 미국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유럽은 좀 어떤가요? 유럽은 지지부진하죠. 어렵죠. 그냥 뭐 0% 성장하다가 자랴 1% 성장. 2024년도 그런 수준으로 예, 가나요? 2024년도 아마 1% 안팎 성장할 텐데요. 예, 그런데 유로는 강세가 될 겁니다. 아, 미국의 달러 때문에 예. 그런. 유로 엔 강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 달러 지수가 하락하니까. 신기한 게 그 유로 쪽 나라들의 어떤 주식 시장을 보면 이미 정고점들을 많이 터치하거나 넘어간 나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유로 강세가 되게 되면 이런 주식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게 보통? 유로가 강세되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유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죠.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데 2023년 한 해를 보면요.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가 일본, 대만, 독일이에요.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심 국가거든요. 그 주가가 말해주는 거는 2024년에는 제조업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그 기대 때문에 그런 먼저 기대를 반응을 가지고 했다라는 올랐는데요. 거죠? 우리도 사실 제조업 중심 국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가가 제일 못 올랐어요. 정말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2024년에는 우리 주가가 더 못 올랐으니까 네네네네.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네네네, 그렇죠. 어차피 리밸런싱 차원상 세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군요.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일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도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이미 했더라고요.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89년에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5년 전 시계열로 봤을 예, 때는 예. 그렇고. 네. 거의 30년 이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건 일본 경기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있거든요. 그 GDP 디플레이터라고 네. 총체적으로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디플레이 빠지면서 2011년까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니까 가게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 매출 줄고 고용 줄어들고 또 가게 소비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핵심이 물가가 2%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통화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쓴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특히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 물가도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목 GDP가 급등해 버린 거죠. 네. 일본 주가는 명목 GDP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디플레이 탈피하면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올해도 일본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이 강세될 거라는 겁니다. 네. 제가 엔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2023년에는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 금리 차이가 커졌거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 강세가 되면서요. 아마 미국보다는 2024년에 일본 주가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N이 87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10원대 다시 그 위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최근 언론에 보니까 엔 투자를 좀 많이 한다. 네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원화환율하고 엔화환율은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870원, 910원. 네, 그런데 달러에 비해서는 엔이 강세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 주식 투자자들 보니까요. 61%가 미국이고요. 비중이. 일본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환율이나 경제 여건 보면은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거죠. 일본 비중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미국 비중 줄이고 일본 비중을 늘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증의 국가죠. 중국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위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기 반등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고성장 시대는 끝난 거죠. 이제 중성장 시대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도 중국 9%, 10% 성장했는데요. 그때 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과잉 투자. 지금 가잉 투자 후유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죠. 구조조정 한번 우리 IMF처럼 심하게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그걸 못하죠. 오랫동안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극단적인 얘기는 아닐 겁니다. 2008년 미국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중국도 방향은 똑같아요. 미국은 그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담보로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급락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졌죠. 네네. 중국은 그런 파생 상품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저성장이 불가피한 거고요. 앞으로 4 내지 5% 성장할 거예요.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은 성장을 한다. 세계 평균 성장이 한 3% 안팎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G2 국가인데 네네. 뭐 4% 성장하면은 그렇게 그게 나쁜 경제는 아니죠. 팽창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중국도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2024년도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 같아요. 2024년 경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 아니냐 경착륙 아니냐. 근데 상반기에는 경착륙 조짐이 나타나면서 아까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네네. 사실 그 지정학적인 거는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잘 모르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세계에서 미국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과거처럼 미국 힘이 굉장히 커졌다면요. 러시아도 그런 짓 못합니다. 네네. 하마스도 못합니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에서 큰 소득 없이 나왔죠. 네네. 시리아에서 나왔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별 소득 없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중동하고 이제 발을 빼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우리를 보호 못 해주거나 또 상대적으로 한번 일을 저질러도 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 저는 중동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하고 대만 문제죠. 이거는 그 이전 사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태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발적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다행히 그 시진핑이 최근에 미국과 좀 바이든 만나가지고 우리 군사적으로는 서로 통화하자. 네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은 좀 막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잠재적인 가장 큰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한국 경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불과 2000년도만 해도 잠재 성장률이 5%에 근접했던 게 최근에는 1% 밑까지 이제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잠재 성장률이 뭐고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저성장 기조로 가지 않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경제학 교과서 측면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어요.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2%에서 1%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주로 노동 감소 때문에 그래요. 노동 감소, 저출산, 노령화 이런 거죠.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학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이 한 명도 안 난다는 겁니다. 2.1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대로 추세로 간다면 이런 뜻이겠죠. 뉴욕 타임즈에서는 최근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한국 인구 보니까 흑사평 때처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한 30%가 죽었거든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 뉴욕 타임즈는 한 발 더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북한 인구는 늘어나니까 극단적으로 한국은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 스탁 대기업들이 많이 축적해 놨고 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생산성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성도 계속 정체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 뭐 제가 추정하면 2030년 1%. 그 이후로는 0%대 진입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으면 미래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본 축적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선 그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걸 나눠가져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시장에서 퇴출되니까 차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우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은 네.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요. 아, 그러니까 2030년 이후로는 우리 임금이 정체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주는데 뭐 자산 시장의 이런 상승은 기대도 좀 하기 힘들겠네요. 상승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낮춰야 되죠.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좀 보시기에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조금 올바른 방향일까요? 우선은 우리 가계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기업 부채도 높은 수준인가요? 기업 부채도 GDP 대비 120%가 넘었어요. 가계 부채도 100%가 넘고 네, 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넘거든요. 네.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됩니다. 네. 물론 돈을 생산성이 높은 데다 잘 써야 되죠. 규제 하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별로 되는 게 없거든요. 좀 기업들 투자를 좀 늘려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 보자. 그것만이 우리 잠재 성장을 올리는 길이다. 그 전제 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내세웠는데요. 방향은 맞습니다. 창조 경제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 시가총액이 거의 3조 달러입니다. 우리 GDP가 1조 7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두 배 이상을 갖고 있는. 애플 같은 회사 만들면은 네.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되죠. GDP 껑충 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고 금융이 지원해줘야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초기에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벤처 캐피탈을 보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돈도 안 들어오지만은 그런 기업들한테 돈이 거의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좀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기업의 혁신과 어떤 정부 인프라에 대한 뭐 이렇게 도움이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죠? 잠재 성장률은 뭐 낮아지지만은 차별화 쪽에서 이제 좋은 데는 되게 계속 더 잘 되고요. 아, 네네. 좋은 데가 또 어딘가요? 뭐 반도체 뭐. 반도체하고 네. 그동안 자동차 잘 됐죠. 네. 우리 자동차가 선진국 특히 아세안, 인도 쪽으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조선업종이 제가 울산 같은 데 가보면은 네네네. 이미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아놓고 요새 저 암모니아 연료로 배를 만들더라고. 그게 매연이 없습니다. 그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상에는 자율주행차 이야기하는데 자율배 이미 만들어서 시험삼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것도 뭐 중국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몇 개의 산업은 더 잘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려운 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금융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융으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요.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금융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금융도 잘하고 있나요?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은데 금융으로 왜 규모가 커졌죠. 우리가 98년부터 외환위기 없고 기업 투자들이 줄어드니까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경상수 흑자를 내고 있어요. 경상수 흑자가 98년부터 1조 달러 이상 났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증권, 주식, 채권 사니까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이 이자 배당으로 순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무역 수지도 무시 못하는데 그거 또 이상이겠네요. 예. 합쳐지면. 과거에는 우리가 무역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으로 돈 버는 시대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해외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익률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뭐 금융회사나 국민연금 보면요. 네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더 높아져야 되겠군요. 우리 또 노후를 또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지, 좋아진다면 언제 정도 좋아질지, 그리고 과거처럼 이런 고도 성장기 때 잠재 성장률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구조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그 잠재 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베트남, 필리핀 같은 데서 인구를 많이 수입하든지 네네. 그다음에 우리 생산성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핵심적으로 개선되든지 아주 멀리는 이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자본하고 북한 자연자원 노동력하고 합치면은 한 단계 더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중기, 장기적인 문제고요. 단기 사이클로는 회복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나 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꼭 네. 봐야 될 게 선행지수거든요. 네네. 선행지수는 OECD에도 한국 선행지수 발표하고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그때 우리 코스피 3,300 가고 4,000 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었어요. 네네. 근데 선행지수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결국 2,13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선행지수가 OECD 기준으로는 2023년 2월, 통계청 기준으로는 4월에 저점을 쳤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2024년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 2023년 우리 경제 성장 1.4%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2024년은 2% 넘게 봐오고 있어요. 네, 선행지수가 예고한 것처럼 단기 사이클상으로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가 좋아져 가지고 2% 이상 성장하느냐.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증가해도 기업 투자가 증가해도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네. 소비 투자는 별로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 네, 수출입니다. 수출이 나아질 거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네. 중국으로 수출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진단은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고 2024년도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교수님 또 우리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가계부채가 결국엔 고금리로 지금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계부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가계부채가 빨리 증가한 게 문제죠.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을 때요. 예, 그때 기업이 부실해가지고 외환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어요. 아이고 절반이었군요 예, 지금의. 근데 100%가 넘었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이걸 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 수십 배 이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우리가 금융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없고 원금 갚아야 되니까 소비할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소비 중심 우리가 저성장인데요. 근데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돼요.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금융 자산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산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면 이 부채 이야기만 하지 네. 금융 자산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안 하거든요. 있죠. 네, 그런데 뭐 아직 2023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은 2020년에요.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00조 많았었고요. 2022년은 183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은 많기는 많지만 최근에 올수록 가계가 이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보다 180조, 200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위기는 안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네. 물론 이것도 차별하는 데죠. 제가 이제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부자들 많이 봤고 어떤 부자는 뭐 2조, 뭐 3천억, 5천억 이런 부자들을 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금융 부채도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도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극단적인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소비 중심으로 오랫동안 저성장이다. 단기적으로 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결국 국가 차원에서는 뭐 부채보다는 자산도 같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다. 근데 이 돈이 결국 부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고 서민들은 여전히 좀 어렵다. 그럼 결국에는 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예, 그런데 그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이런 자료를 보니까요. 네.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버는 게 이제 이자 내는 것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1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넣는 기업이 42%라는 거예요. 맞네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죠. 기업들이. 네. 예, 그런데 제가 2024년에 경제 성장이 2% 된다고 그러는데 주로 수출 때문에 2% 성장이라고 소비만이 안 늘어날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는 여전히 민생 경기는 좀 어렵겠지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냥 국가 차원에서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차별화가 심각한 문제고요. 정부의 역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그렇죠. 과거 역사를 보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의미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이번에는 많이 안 죽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흑사병 때는 인류의 한 30%가량 죽었거든요. 네네.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수밖에 일을 없는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역설적이게도 소득 불균형을 해소시켜주고. 해소했다는 겁니다. 뭐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이 분야에 뭐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우선은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또 우리 개인들도 좀 나눠 써야 되죠. 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 사가지고 인쇄 다 기부하고 있고. 오, 정말요? 네. 훌륭한 일을 네, 하고 그리고 계시네요. 여러 군데 네네.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아, 뭐 자랑 네. 좀 하겠습니다. 이 넥타이 4,200만 원짜리입니다. 정말요? 기부해서 이렇게 받으신. 뭐 여러 군데 기부하지만 학교에다가 아, 4,200만 원을 기부했더니 발전기금 냈더니. 예, 발전 기부를 냈더니 이 넥타이 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새 의미 있는 넥타이라 제가 좀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보니까 넥타이가 반짝반짝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 또 빛이 이렇게 또 대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것도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었던 것들이 부동산 이제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를 동일시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가계부채가 언제 늘었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는 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들이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갔어요. 근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거는요. 네. 가행 투자하면 망하구나. 큰일 난다. 그 외환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 이익을 많이 냈거든요. 구조조정하고 이익이 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 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은행이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누구한테 대출해야 되겠어요? 개인한테. 가게.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우리 은행 대출 비중을 보니까 기업 비중이 71%, 네네. 가계 비중이 29%였어요. 근데 구조조정하고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요.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늘린 거예요. 그 2021년 무렵에는요, 네네. 가계 대출 비중이 52%, 기업 대출 비중이 48%. 어. 오히려 가계 대출 비중이 더 올라버린 거예요. 네. 이때 가계가 부실해진 겁니다. 그때 가계 부채가 금융자산에 급격히 증가했어.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오히려 네. 금융자산이 좀 더 증가하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금융자산 늘었지만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늘어난 거는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또 세대 간의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사실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집 싸게 샀어요. 저 같은 베이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누가 가격을 올려줬느냐. 에코붐 세대였죠. 그 사람들이 돈 빌려서 비싸게 집을 사가지고 저 같은 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부자를 만들어준 거 집값 올려가지고.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싸게 샀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비싸게 샀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또 한 큰 도시에서요. 그 1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1인 가구를 모셔다 놓고 저한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1인 가구가 33%입니다, 현재. 근데 2040년 가니까 40%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1인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인 가구가 많은가? 그걸 보면은 사실 집값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집도 안 사고 그냥 혼자 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집값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동안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신 이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방향을 펼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세요? 집값은 가감이 좀 낮춰놔야 되죠. 충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가감이 내려놓으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좀 올 수가 있죠. 뭐 집값 떨어지면 금융회사 부실 증가하고 요새 저 PF들 좀 심각한 그렇죠. 문제 지금 네네. 지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요새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네. 구조조정하고 넘어가야지 또 잘 새로운 넘어가야죠.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많이 떨어져야 돼요. 네,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 서민들과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저 이건 잠깐 돌발 질문인데요. 물론 교수님 뭐 자녀분이 있고 또 이제 방향이 다 정해졌지만 혹시 이 업종에 조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한 20대예요. 그게 앞으로가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죠. 뭐 최근에 울산이나 포항 같은 공장 가봤는데요. 네. 거의 사람 없습니다. 아, 로봇이 거의 다 일해요. 자동화시키. 예, 자동화. 얼마 전에 저 한 칼럼을 읽었는데요. 뭐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필요하느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을 로봇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조업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전부 확장될 거예요. 아마 KB에서도 뭐 AI가 네, 정말 뭐 고객도 상담해주고 예, 각종 금융상품 골라주고 상품 만들고 예,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도 로봇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거를 로봇이 거의 다 만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핵심 분야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돼. 그것마저 로봇이 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로봇 산업. 네네. 이거는 앞으로 미래를 볼 때 큰 성장 산업인 것 같아요. 또 요즘 제가 또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이 결국에는 뭐 20, 30년 뒤에 우리 장기의 미래의 어떤 방향과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자산 가격 그리고 어떤 자산 배분 전략. 일단 그 월가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10년 동안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채권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식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은 혹시 이 의견에 혹시 동의하실까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네네. 저도 뭐 국내 언론에서 닥터 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네. 예,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예, 저는 뭐 시기에 따라 가지고 낙관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2000년에서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낙관론자라고 뭐 각종 펀드 매니저들이 낙관론자로 불러가지고 비관론자고 토론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2007년 뭐 미국의 금융위기 온다, 2020년 뭐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닥터 둠이란 별명을 얻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가 성장합니다. 아 장기적으로 봤을 예, 때.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명목 GDP보다도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1%포인트 더 높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거 한 23년 동안 우리 명목 성장률이 한 5% 가깝게 했는데 코스피 평균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높아요. 근데 최소한 앞으로 5년 정도는 제가 우리 명목 성장률,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실질은 2%, 물가성 1.7%, 3.7%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는 매년 평균적으로 5% 정도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때로는 주가는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죠. 예, 제가 2022년, 2021년에는 좀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주식 비중 좀 줄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2020년 말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명목 GDP에서 코스피가 제일 저평가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23년에는 주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제자리 옵니다. 주식 비중 늘려주십시오. 근데 지금도 우리 코스피가 이런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저평가됐어요. 시간이 가면 제자리 간다는 거죠. 시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시점도 들어가기 나쁜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봤을 때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접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수님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너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지만은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열심히 그 직장 일, 자기 일을 하시고 간접 투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 동학 기미운동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예,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주시장에 참여했어요. 예, 그때 주시장이 좋으니까 뭐 제 친구들도 자녀들이 그 주식 투자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재무제표도 몰라요. 아, 네. 네, 기업을 그래서 볼 수 있는. 제가 재무제표 관련 책을 주면서 이 책 공부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네. 다시 온 친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에서는요, 돈 못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
예,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혼자 뭐 시대 흐름도 알고 기업 공부하기도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데 진짜 어떤 의견이 진실한 의견일지 잘 맞출 의견일지를 그거를 선택하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뭐 증권 관련 유튜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근데 어떤 유튜버 하나를 보면은 계속 그 성향 유튜브만 올라오죠. 아, 맞아요. 로직이 또 그렇게 되니까. 예, 그것만 보게 돼요. 음. 한쪽으로 보기 쉽다는 거죠. 네. 다른 쪽도 보고 예, 결국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음.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뭐 주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가 있고, 네, 네. 뭐 오를 때 이익도 많이 낼 수가 있고요. 음. 리스크 관리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 혹은 이제 노후 대비를 하실 분들은 연금을 준비를 하실 텐데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은 연금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고 계신지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이번에 리밸런싱을 한다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 직장에서 네네. 퇴직금을 안 주더라고요. 왜요? 뭐 계약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 뭐 퇴직금이 없더라고요. 임원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신 거죠? 예. 아, 예. 네. 예, 그래서 뭐 개인연금은 없고요. 예, 그동안 뭐 저축성 보험 이런 걸 들었죠. 아, 저축성 보험. 예, 저축성 보험으로 이제 연금의 형태로 받는 연금의 거죠. 형태로 예, 매월 얼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왜 들었냐면은 그거는 네. 강제저축이었어요. 예, 제 후배들이 같이 직장에 다녔는데 나와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더라고요. 팔았나요? 네, 그래서 저한테 좀 가입해달라 네네. 그래가지고 네. 후배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줬죠. 음, 근데 그게 지금은 효자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효자가. 그때- 매월 얼마씩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연금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그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직보다는 업을 가져라. 근로소득을 계속 얻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우선은 그 직을 가지고 있면서 계속 월급을 받아야 되고요. 예, 제가 즉시연금을 한 보험회사 가입했어요. 그때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한 네. 2억을 가입했더니요. 네. 2013년이었는데 네네. 즉시연금 가입 매월 얼마를 주더라고요. 첫 달에 2013년 3월에 가입했는데 4월에 51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10년 만기가 돼가지고 네네. 오늘 그 3월에 끝났습니다만은 네네. 51만 원, 2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예, 그쵸.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 2억인데 50만 원에서 51만 원, 28만 원. 28만 원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네. 저 어떤 일을 해가지고 30만 원 벌면은 네. 총자산 2억의 2억 가지고 가치라는 있는 건 거죠. 똑같은 현금흐름이죠.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뭐였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박사학위를 회사 다니면서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그래서 업을 하고 가진 거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학교 와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고 학교를 갈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때 공부 박사학위를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해서 꼭 하나 업을 저는 가지라고 후배한테 권유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 제자 이야기 하는데요. 그 모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환율을 업무를 담당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 야간 내원아주 이론을 공부했죠. 네. 업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경제의 99%는 환율이다. 환율 전문가가 되어버려. 환율업이라는 걸 가진 겁니다. 네. 최근에 환율 보라니까 그 친구를 정말 많은 데서 찾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 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그 저성장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식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을 좀 하면은 300만 원을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300만 원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3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랑 네. 똑같은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네네. 직장이나 혹은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영속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업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저희 채널이 또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실까요? 부동산은 정말 좀 민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네. 작년 초에 네. 뭐 집값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거 전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 그 진행자께서 집값 떨어진다 했는데 안 떨어지면은 스승할 제자들이 카네이션도 안 가져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제 제자들이 지금도 집 언제 사야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제 대답은 간단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집이라는 거는 사는 곳이더라. 사는 곳이다. 집은 있어야 되겠더라.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예, 능력이 있으면은 음. 그 언제든지 사도 된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집 살려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융에서 돈 많이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럽다. 예, 집을 지금 평가해 보니까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다음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가지고 집값을 평가하거든요. KB국민회에서 아파트 가격이라고 집값 매월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아직도 지금 적게는 10%, 20% 가대평가됐어요. 아까 그 저성장은 차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집값도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2020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83조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어디서 살겠어요? 그냥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좋은 데서 살려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오를 거예요.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저는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가는 과정이다. 집은 아까 단순히 사는 대로 예, 변할 것이다. 예, 그동안 우리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들은 가계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다. 그래도 집값이 오른 거는요. 네.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2030년 가면 1%. 네. 그 이후로 가면 0%더 떨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우리 소득이 정체되는 시대가 도래하죠. 그리고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그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이 정점입니다. 2029년. 네. 떨어뜨리는 힘,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가계부채는 더 힘이 강해지고요. 지탱했던 힘, 소득이나 가구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일부 지역만. 아, 일부 지역만. 네네. 근데 언론에서 그 일부 지역만 뭐 얼마 올랐다 네. 그런 것만 많이 보도하고요. 좀 평균적인 개념을 좀 보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전체 시장 자체는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좀 더 많다. 더 커지고 네. 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지역 간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지만 살 집은 한 채가 있는 게 좋다. 그렇죠. 살 집은 있는 게 좋죠. 예, 집은 사는 곳이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사는 곳을 뭐 잘 골라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별하다. 차별화. 예. 네. 예, 그런데 좋은 지역도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때 사야 돼. 예, 제가 그 여의도 여기 아파트에서 네. 한때 그 전세 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도 네네. 여의도에서 그때 당시는 제일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음. 예, 그런데 그 아파트 사면서 제가 걱정했던 게 깡통 전세였었어요.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언제였죠? 그 2009년, 2009년? 2010년 사이에요. 아, 네네. 네. 30-40% 떨어졌을 때 예. 한 시간에. 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사이클이 한번 한 번 더 온다. 한번 오리라고 올 수 보고 있다.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사이클이 아직은 안 왔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혹은 국제적인 뭐 금융 위기 정도 수준까지 가야 그런 충격이 좀 오지 않을까요? 근데 우선 너무 비싸다는 거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제가 제일 지금 모르는 게 미국 집값이에요. 아, 미국 집값. 미국 집값 진짜 어떤가요? 계속 미국 오른다는 집값은 얘기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금리가 그렇게도 높은데도 예. 그 미국 미국 집값 그 오르고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가 네. 2021년에 2.6%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7.7%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기업들이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낮다는 거죠. 다시 회사 나오라고 그럽니다. 네네.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기존 주택 매매라고 그 헌집 주택 매매 거래량 보니까요. 이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거래가 급감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허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집값이
거래가 줄어들면 결국 집값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다. 네. 네. 아,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네.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주식, 부동산 좀 여쭤봤는데 아까 서두에 채권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 투자가 유효한 거죠? 그 자산 배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요. 네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은행 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네, 사실 저도 그 2020년에 네. 제 금융자산의 한 10% 정도는 은행 예금에다 넣었습니다. 예, 그때 1년 만기 예금금리 5%였고요. 또 5년짜리도 가입했는데 4.5%였습니다. 네네. 제가 그때 은행 예금에 가입한 건 제가 금리를 결정하는 뭐 저축률, 투자율,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은행의 채권 매수 이런 거 고려해 보니까 그 금리가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은행한테 그 5년짜리 4.5% 가입해 놓고요. 네. 그 은행에서 그 임원들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남겨드렸어요. 네. 제가 당신네 은행한테 5년 만기 4.5% 예금 금리를 들었는데 네. 제가 이상해 보니까 5년 후에 금리가 2%로 네. 떨어지는데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해가지고 저한테 4.5% 금리 내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남겨뒀는데 네네.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잠재 성장이 2030년 가면 1% 떨어지는데 네네. 금리가 어떻게 4.5% 5% 유지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이미 떨어지고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그 만기가 돌아와요. 1년짜리 돌아선 거는. 네네. 5%에 가입했는데요. 네네. 다시 가입하려고 보니까 이제 제일 높은 게 3.9%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또 1%가 떨어졌고.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높다는 높다. 겁니다. 아, 네, 더 떨어질 예, 거다. 그래서 은행은 비중은 너무 높고요. 채권 비중은 3%. 근데 은행 예금하고 채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예금에 1년 만기 예금 들었다면 1년이 지나야지 그 약정은 금리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채권 투자하면은 언제든지 시세 차익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 하락 국면에서. 아,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20년 10월에 10년 국제 수익률이 4.6%, 2023년 2월에 3.2%, 4개월 사이에 10% 이상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4.4%가 올라갔다가 지금 뭐 3.3%까지 떨어졌는데요. 네네. 이것도 저는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 금융자산의 한 20-30%를 채권 투자하는데요. 네. 예, 저는 뭐 직접 채권도 사지만은 ETF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ETF에 1.5배짜리가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국고채 1.5배짜리. 국고채 30년짜리. 아, 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걸 사야지 가격이 더 오르지 확실하게 않습니까? 오르죠. 네. 그래서 한 3개월 됐는데요. 네. 이게 수익률이 25%예요. 네. 투자. 채권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네.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를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그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미래 경기 예측한다.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경기를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채권 투자해 돈도 벌 수 있고 경기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지금 들어가도 뭐 늦지 않은 거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거예요. 아, 예, 네네. 그럼 좀 더 보고 조정이 반등할 됐을 때 때마다 네, 조금씩.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사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6개월 전에 나오셨을 때 금 투자 한번 해봐라라고 조심히 의견을 주셨는데, 오, 지금 6개월 지났는데 금은 이미 뭐 온수당 2,000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도에도 금 가격은 어떻게 좀 이상을 좀 유지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뭐 중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금 ETF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네.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많이 올랐죠. 예. 네. 예, 그런데 그 두 가지 가격 결정 요소를 보니까요.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이나 달러 달러 지수가 인덱스. 하락하거나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거나 예, 그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은 두 개가 오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지수 하락했고 미 국채 수익률 하락했죠. 그래서 두 개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저는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한다. 예,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낮아지면서 네. 국채 수익률도 국채 떨어진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금이나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근데 말씀이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10% 이내. 10% 이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이자가 나오고 주식을 사면 배당이 나옵니다. 네.
뭐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음. 그 이자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배당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금이나 비트코인은 이자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뭐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 10% 이내. 예, 그리고 우리가 코인 투자하면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쉽죠. 맞아요. 24 주말에도 그냥 계속 예, 봐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젊은 분들한테 권유하는 거는 그냥 보지 말고 한 10%만 사놓고 3, 4년 기다리시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역사적 고점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그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코인 쪽도. 예, 예. 네. 좀 마지막으로 저희 또 KB부동산 TV 구독자분들께 변동성이 있을 2024년 자산 시장의 어떤 배분과 관련돼서 혹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근로소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야 되고요. 근로소득 가지고는 우리 그 노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자산 배분에 네.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 순환을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저는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거 중요시하는데 예,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이 방송도 뭐 그런 역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가 저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내년에는 그냥 한 단어로 내년 경제 이야기하면 리질런스다. 리질리언스. 예, 탄력성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가가 뭐 3천 돌파하고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은 아니에요. 예,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좋기는 좋을 텐데 박스권일 거라는 거죠. 네. 좀 탄력성 있게 대응을 하시는데 네.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하면은 내년 그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중반 좀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아마 미국에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예, 이때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예, 그때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예, 굉장히 또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뭐 부를 늘리고요.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돼요. 제가 앞서 우리가 지금 무역으로 번 돈보다 금융으로 해서 번 돈이 더 많아졌다. 네. 이런 말씀 드렸으면 우리 국가 전체도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우리 개인들한테도 금융이 정말 그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금융을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개인 부를 좀 많이 늘리셔 가지고 예, 좀 소득 차별화해서 이해해서 좀 나눴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시대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이신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서 2024년 경제 전망부터 개인의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